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우리 경제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편에서 이번에 나온 건요,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국 자본 이탈 조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뭘 소개하려고 그런 거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국채 금리가 급등했는데 왜 자본이 이탈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3월 5일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연 1.6%를 넘기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작년 3월 9일 0.54%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1년 만에 가파르게 상승했고, 골드만삭스는 미 국채 금리가 올해 말 연 1.9%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선진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신흥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데, 이는 금리가 낮은 선진국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강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금리가 낮은 선진국 이랬어요. 여기서 돈을 빌린대요. 그래갖고 금리가 높은 신흥국에 투자한대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이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 있고 여기가 후진국이 있다 치면, 선진국이 이제 낮은 금리라는 거죠. 낮은 금리.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후진국에 여기 높은 금리예요. 높은 금리.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돈을 구워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투자를 하면 후진국의 높은 금리를 받아서 돈을 남기는 거죠. 선진국의 낮은 금리를 들고 나가서 후진국에 투자해서 높은 금리를 받는데, 얘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거 못 하잖아요. 이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이 격차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갖고 원래 이게 선진국의 자금이 후진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멈추면 그 신흥국에 있는 외국 자본도 오히려 아예 됐다 그러고 빼서 선진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기존에 오던 것이 이제 멈추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예, 그뿐만 아니라 후진국에 있던 돈도 있을 이유를 별로 못 찾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더 안정적인 선진국 쪽에서 뭔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일이다,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 금리 격차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여기 돈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 이치를 잘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미 국채금리 폭등으로 2월 25일 미국 다우존스 30,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그리고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 등은 2에서 3%대로 급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왜 그러냐? 이것도 또 하나 봐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말이에요. 왜 주가가 떨어지냐? 왜요? 예금하고 주식에 대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금이다 그랬을 때는, 예금 같은 거는 말입니다, 안전성이 매우 높아요. 안전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원금이 보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5천만 원까지는,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는 아예 예금자 보호제도라 그래서 지켜줍니다. 은행이 망해도 그 돈은 내가 챙겨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예금은 수익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맞죠.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금에 대한 선호가 좀 있죠. 그런데 너무 금리가 낮아 버리면은, 수익성이 너무 바닥이어 버리면은, 그러면 아무리 안전해도 돈을 뭐 불릴 수가 없으니까 예금보다는 좀 위험한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주식 아니겠어요? 주식은요, 안전성은 정말 파이예요. 예, 뭐 딴 데 주가가 다 올라가도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지잖아, 항상.
그죠? 안전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만 잘 보존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어느 만큼의 선택만 잘했다면 수익성은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옮겨져 가는 것, 요게 이제 특징인데, 근데 뭐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굳이 안전하지도 않은 주식에 매달려 있느니 안전한 예금 쪽으로 다시 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방향성을 잘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리고 고용 악화가 소득 불평등으로 갔다. K자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 K자가 뭔가, 이걸 좀 알아보고 가자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저 경제가 다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금 있잖아요.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층부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고, 요게 1이라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이라고 보면, 요게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래로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2-2다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1은 제가 더 설정을 좀 더 해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회복을 빨리 하고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것이 이제 요 차이가 바로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소득 불평등, 소득 격차, 뭐 이런 것으로서 이 빈부격차, 양극화,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 이후에 이런 이제 위험이 더 심화되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밑으로 자꾸 떨어지는가, 이거를 보면은 고용시장이 부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용시장이 부진하다. 그리고 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또 이렇게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별로 이제 많이 안 생길 가능성도 있고, 참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또 가중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이제 또 이렇게 고용시장의 부진, 셀프 고용을 하는 거죠, 자영업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장에 보면 경기 침체, 모든 주체의 소득이 한꺼번에 뚝 떨어졌는데, 그런데 고소득층 집단은 침체에서 빨리 회복하거나 더 부유해지는데, 저소득층들은 회복이 더디거나 소득이 감소해버리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K자 양극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계 1위 제품 한국이 69개래요. 11위가 됐는데 이게 역대 최고라네요. 그죠? 이 조사를 한 게 2000년대 초반부터 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요 조사를 해가지고 역대 11위로 1등을 했다. 1등이 아니라 1등 한 게 11위가 됐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진짜 이거 세계 1위 하는 걸, 세계 1위 한 건 중국인데 우리랑 비교 안 되게 수출 품목에서 1등 하는 게 많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국무역협회 이제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3월 7일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 수는 69개래요. 69개. 그래서 전년도보다 7개가 늘었대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세계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상당히 심각한 이제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상당한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지금 가만 보니까요, 1위 품목 수가 한 7개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품목별로는 화학제품류와 철강, 비철, 금속류가 전체 65.2%를 차지해서요, 새로 1위에 오른 품목은 16개, 그리고 이제 1위에서 밀려난 품목은 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여기 뭐 제일 많이 차지한 거는 이쪽에 이제 화학제품류 하고요. 이게 지금 27개, 철강, 비철, 금속류가 18개, 이래서 이게 65.2%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69개가 1등이라 그랬는데, 새로 올라간 게 이제 업된 게 16개, 그 다음에 1위였다가 또 1위를 뺏긴 게 9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7개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쵸?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새로 이제 진입한 16개 품목들 여기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전자기기류,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 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리고 화학 제품류인 산화 금속 산염, 철강 비철 금속류인 열간 압연 제품 등 수출 금액이 큰 품목이 다수 포함돼서 뭐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아, 이거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렵다. 그죠? 이 어떤 품목인지 좀 어렵네요. 쉽지는 않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좀 이것도 괜찮은 기분 좋은 뉴스거리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OECD가요. 올해 한국 경제 3.3%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대요.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이제 불려지는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려졌던 건데, 뭐 9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이 OECD 96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96년 그때부터 막 문호를 막 열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중진국 정도지 선진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호를 열어가지고 그쪽으로 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회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2021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여기서 전망을 했는데 3.3%래요. 이게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상향한 값이다. 그러면 전에는 얼마였다는 거예요? 0.5%포인트가 올라간 게 이거면 2.8% 성장을 얘기했다가 3.3%로 상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0.5%포인트 이 격차 차이 뺄셈이 단순 뺄셈 그렇게 하면 퍼센트 포인트가 되잖아요.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퍼센트 포인트 0.5% 포인트가 올라갔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19 피해와 그 다음에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금년 중 위기 전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했대요. 그리고 이럴 때 우와 3.3% 되게 높네. 작년 1% 줄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기저효과. 통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됐던 걸 지금 회복한다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회복을 하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100년도를 볼까요? 100년, 101년 이것도 이상한가? 아무튼 예를 들어서 100년도, 101년도, 뭐 102년도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은 100년도에 경제 규모가 100이었어요. 근데 101년도에 10만큼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예요. 마이너스 10%가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90으로 빠진 거예요. 90으로 빠져요. 그런데 이게 다시 102년도에 100으로 회복했다 칩시다. 100으로 회복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였지만은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일로 간 것은요. 90에서 10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 성장률 공식이 전년도 거 90에서 금년도 거 100, 전년도 거 90 빼기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90분의 10 곱하기 100이 돼요.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9분의 100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9분의 100이 돼요. 9분의 100이면 100을 9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 하면 어떻게 돼요? 9, 여기 10이 남네. 1, 9, 그러면 또 여기 10이 남네. 그러면 11.11111 나오겠네. 여기는 10% 줄었는데 원상회복만 했을 뿐인데 요 관계에서는 플러스 11.111111111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거 돼요? 이걸 기저효과라고 그럽니다. 기저효과. 그래서 이렇게 10이 떨어졌고 여기 사이는 마이너스 10 된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다시 여기선 플러스 10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은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더 크게 상승하는 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기저효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이것도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선진국 경제 규모를 가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높은 경제 성장률은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높은 경제 성장률. 왜냐하면 요만한 것에서 이걸 2배로 키워서 100% 성장하면 그냥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만큼 있는데 요 조만한 게 뭐 한 5개 늘었다 칩시다. 몇 프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봤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일로 가면 이거는 100% 성장한 거예요. 100% 올랐잖아요. 근데 요거만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이게 더해졌어요. 이게 몇 프로나 늘어난 거야 이거? 얘는 2개밖에 안 늘어도 100%인데 우린 5개가 늘어도 이 경제규모 큰 속에서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후진국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높게 나타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들, 우리의 경쟁 국가들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경제산업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자, 이제 사회환경 쪽으로 갑니다. 교육 뉴스가 2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교육 뉴스 2개를 뽑아왔는데 법원이요, 배제고하고 세화고, 자사고 취소가 위법이다. 이렇게 해줘버렸네요. 자사고는요, 5년마다 교육청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데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 7월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에서 기준 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8곳의 지정을 취소했대요. 그 안에 배제고하고 세화고도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자사고다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겠다면서 2010년도에 도입한 학교 모델이고요.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가 있었습니다. 자립형, 자립보다 자율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수월성 교육 같은 거에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기존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해?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하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인성교육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입시 성적을 내가지고 명문고의 레벨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것이 이게 너무 입시 과열 이런 걸 부추긴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이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열등하게 보여지는, 이렇게 이제 양극화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런 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는 게 지금의 이제 교육청의 판단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왜 우리한테 자유를 줬다가 뺏어가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정 취소가 되면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가 돼야 되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 명문고로서의 지위가, 우리나라 왜 명문고는 왜 입시 위주일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 뭐 얘기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건 뭐 그렇게 구분은 되니까, 그러니까 선호가 높은 고등학교로 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러면 뭐 학비도 또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이 운영권에 있어서도 또 주도권을 갖고 막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평준화 교육을 추구하는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맞득치 않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바꾸고 제도를 좀 정비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버린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다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일부 당신네들은 점수가 조금 딸리니까 먼저 일반고 해, 이랬는데 그게 지금 싹 뒤집어져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항소하고 뭐 이러려고 지금 이제 막 여기도 난립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서울시가 이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내가 이제 내 적성에 맞는 거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추진 일정에 타격을 입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제도든 장단점은 있고, 그다음에 또 인류대학에 자식을 진학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 그리고 자녀 스스로의 욕망이 다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쪽에서 볼 때는, 아니 이게 그래서 그런 욕망들을 이거를 나도 욕망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욕망을 충족하는 애들을 끌어내리는 거냐, 하향평준하는 거냐, 이런 반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반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의 격차 때문에, 우리가 평등의 개념에서는 조건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이제 잘 사는 집 애들이 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도 우리가 깊게 새겨볼 필요도 있죠. 그런 주장들이 좀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에서도 이 교육 이데올로기가 타협적인 어떤 좋은 방안들을 모색하기보다는 자꾸만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자, 이거 한번 봐두시고 주목해 보시고, 주요 지역의 주요 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 이게 문제가요, 이 충북대라고 하는 지방 명문대가, 여기가 수학과에 수리 영역 8등급 맞은 학생이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못 견디겠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는 할 테지만은 이게 뭘까? 그리고 왜 수학과를 지망했을까? 나 이것도 참 그래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하나 좀 여러 가지로 좀 미스테리한 점이 많은데 어찌됐거나 그 정도로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 주요 대학들이 2021년 신입생 모집 여기를 해보니까 상당수 학과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남대학교도 여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달이 됐다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 지역의 이 국립대학까지도 이렇게 될 정도면은 이거 심각하다. 지금은 좋은 대학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른바 평가를 그렇게 받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선호도가 높은 대학 뭐 아니면은 평가가 좋은 대학인데 그런데 이제 나머지 대학들은 정말 힘들어요. 지금 이제 2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예, 제 친구도 거기에 이제 뭐 학과장을 하고 이런 친구도 있는데 이제 뭐 학생들 모집하는 게 너무 관건이고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큰일 났다고 걱정이 아주 커요. 특히 이 우리나라가 또 대학 서열화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서열을 낮게 보는 경향도 있어서 벚꽃이 남쪽부터 펴서 올라오니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 이게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가 이제 일단 급격히 감소했고 지금까지 이제 대학을 많이 또 자율적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갖는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알고 가자 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